자, 이번 강의에서는 클래스와 객체에 대한 기초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보통 객체라는 것은 영어 단어 object를 우리말로 번역한 내용인데, 자, object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사물이나 대상을 가리키는 단어가 되어지죠. 말 그대로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객체라는 것도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이나 대상을 모방한 프로그램상의 오브젝트를 가리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기존의 절차지향형 언어에서는 수식과 같은 절차의 나열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했다라고 한다면, 객체지향 언어에서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이나 어떤 대상과 같은 형태로 하나의 오브젝트라는 객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객체가 주어진 작업들을 스스로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이런 객체는 주어진 일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데이터를 갖게 되어질 것이고, 또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객체가 스스로 처리하면서 어떤 행위들을 제공을 하는 기능을 통해서 외부 세계, 소위 다른 객체와 상호작용해 나갈 수 있게끔 해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런 객체라는 것은 추상적으로 표현되어져서 사용되어지는데, 자, 여기서 추상적이다라는 것은 미완성의 형태로 작성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 객체가 현재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중요한 특징만을 뽑아내어서 표현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가리키게 되어집니다. 우리 앞서서 살펴봤던 객체지향 언어의 5가지 특징 중 첫 번째로 추상화라는 개념을 간단히 살펴보면, 현재 어떤 특정 객체들의 공통된 속성과 행위들을 내가 관심이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해서 추출을 해내는 그런 과정을 추상화한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서 추상화 과정을 통해서 객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클래스라는 것을 정의하게 되어질 텐데, 그것은 현재 내 프로그램에서 사용되어질 객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속성들이 무엇인지, 또 공통의 행위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관심 대상이 아닌 부분들은 굳이 우리가 구현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오로지 가장 중요하고 주된 관심이 되어지는 근간이 되어지는 부분들, 특히 다른 객체들과 구분되어져서 표현되어질 수 있는 면들에 집중을 해서 하나의 객체로 표현하도록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객체들과 엇비슷한 객체를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객체들과 명확히 구분되어질 수 있는 핵심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객체들을 만들어줌으로써 다소 현실 세계에 있는 객체보다는 덜 복잡할 수 있는 어떤 단위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들과 행위들만 갖고 있는 형태로 구성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프로그램적인 객체로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모두 다 똑같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객체를 어디에다가 어떤 형태로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즉 그 객체가 사용되어지는 목적이나 그 객체가 행해야 되는 기능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의 원 객체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 원 객체를 가지고서 원의 넓이를 구하는 일에 사용할 수도 있지만, 2차원상의 하나의 원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어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모두를 다 아우르는 하나의 만능 원 객체를 작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봐서 내가 원의 넓이를 구하거나 둘레를 구하는 일을 수행을 하는 원객체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만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객체를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현실에 존재하는 사물과 대상이 가지고 있는 상태, 그리고 그 대상이 수행을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나의 프로그램 코드로 실체화해주는 형태의 프로그래밍 방법을 가리키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의 객체라는 것은 변수 등으로 표현되어지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함수 등으로 표현되어지는 적절한 처리 알고리즘을 수행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실체를 가리키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기존의 절차지향형 언어에서 그저 여러 절차들을 쭉 나열식으로 프로그램했던 것과는 달리, 이런 객체들로 구성되어진 객체지향형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분할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객체들이 서로 상호작용해 나가면서 전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나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차지향형 프로그래밍과 객체지향형 프로그래밍을 비유 들면서
절차지향형 프로그램은 일반 솥을 가지고서 밥을 짓는 것에 비유했었고, 객체지향형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전기밥솥을 통해서 밥을 짓는 것에 비유했었죠. 절차지향형, 즉 일반 솥을 가지고서 밥을 지을 때는 밥을 짓는 매 순간마다 밥 짓는 과정을 밥 짓는 내가 일일이 관여해주고 신경을 써주어야지만 한다라는 한계가 있었지만, 객체지향형 프로그래밍에서는 그저 우리는 적절한 재료를 집어넣고 나서는 취사 버튼을 누르면 이후 밥 짓는 과정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었어요. 다만 그런 전기밥솥과 같은 객체를 통해서 밥을 짓기 위해서는 전기밥솥과 같은 어떤 상태 정보를 가지고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객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 객체라는 것이 없을 때에는 그 객체를 먼저 만들고 나서 만들어진 객체를 가지고서 밥을 지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절차지향적으로 그냥 즉각적으로 필요한 연산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는 방법보다 다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런 객체지향형 프로그래밍에서 객체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명료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시뮬레이션 상황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주어진 문제는 나는 과일 장수에게 사과 2개를 2,000원 주고 구매했다. 그리고 나는 과일 장수에게 오늘 많이 파셨는지를 물었다라는 그런 일들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이 간단한 문제를 우리가 절차지향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작성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마도 우리는 나라는 과일 구매자가 과일을 구매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비용과 또 구매한 과일 개수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준비해 둘 것이에요. 더불어서 과일 장수가 오늘 과일을 팔 수 있는 총 개수를 몇 개 갖고 있는지, 또 얼마의 과일을 팔았는지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가질 필요가 있겠죠. 사과 개수나 혹은 금액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정수값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아마도 정수형 변수 4개를 준비하면 될 거예요. 더불어서 이 4개의 정수형 변수를 가지고서 첫 번째 문장에서 기술을 하고 있는 사과를 사고 파는 행위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과를 판다 혹은 사과를 구매했다와 같은 처리를 수행을 할 수 있는 함수를 작성을 하고, 그 함수에게 이 4개의 변수를 인수로 전달해 줌으로써 현재 변수의 값들이 적절히 변경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처리를 수행을 해줬어야 될 것이에요. 더불어서 나는 과일 장수에게 오늘 과일을 많이 팔았는지를 묻는다라고 한다면, 과일 장수는 오늘 얼마 팔았다 등에 대한 정보를 나에게 개략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겠죠. 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역시 내가 과일 장수에게 오늘 얼마나 많이 팔았느냐라는 것들을 묻는 행위를 처리할 수 있는 함수를 하나 작성을 하고, 그 함수를 호출을 할 때에는 내 정보는 필요 없겠죠. 과일 장수의 판매 금액이나 혹은 사과 재고 같은 것들을 담고 있는 정수형 변수 2개를 전달을 해줌으로써 적절하게 필요한 결과들을 화면에 출력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절차지향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라고 한다면 일련의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들을 정의하고 그 변수들을 적절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함수들에게 전달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일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다만 내가 함수를 호출할 때 그 4개의 변수들을 부적절한 순서대로 함수에게 전달을 해주거나 혹은 불필요한 변수들을 함수에게 전달해 준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 시뮬레이션 상황들이 깨져버리는, 즉 내용이 제대로 처리되어지지 못하거나 잘못된 결과가 출력되어지는 일들이 발생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단순 절차들의 나열이 아니라 객체지향적으로 작성을 해보기 위해서, 즉 어떤 단위 책임을 가지고 있는 객체라는 것이 스스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작성해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것은 현재 문제에서 필요한 객체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찾는 것부터 해줘야 될 것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객체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주어진 문제에서 명사나 명사구로 표현되어지는 부분들을 객체 후보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문장에서는 나, 과일 장수, 그리고 사과 2개, 2,000원 이런 부분들이 명사 부분들에 해당하겠죠. 사실 주었다, 구매했다, 물었다 같은 경우들은 동사 부분에 해당하겠죠. 자, 다만 이 명사 부분들 중에서
구매한 사과 수량을 나타낼 수 있는 2라는 숫자나 금액을 나타내주는 2,000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정수값으로 간단하게 표현되어 줄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은 굳이 객체화하지 않을 것이고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하나의 정수값으로 표현을 해봅시다. 더불어서 문제를 좀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과일 장수는 오로지 사과만 판다라고 가정한다라고 하면 사과를 샀다라는 것도 식별할 필요는 없겠죠. 따라서 현재 문제에서 남아있는 명사 부분은 나라는 부분과 과일 장수라는 부분이 남게 될 것이고 이 문제를 위해서는 소위 나라는 객체가 과일 장수라는 객체로부터 임의 개수의 과일을 구매하는 행위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더불어서 나는 과일 장수로부터 오늘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에 대한 판매 현황을 알 수 있으면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즉 나라는 객체와 과일 장수라는 객체가 이 두 가지 상황들을 서로 상호작용해 나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이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전체 시뮬레이션 상황들을 잘 만족시킬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과일 장수라는 객체부터 한번 작성을 해봅시다. 자, 홍길동이라는 과일 장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낮 동안에 자신의 가게에서 사과를 파는 일을 수행을 합니다. 자, 하지만 이 홍길동이라는 사용자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내내 사과만 파느냐? 그건 아니겠죠. 자, 저녁에 가게를 정리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한 집안의 구성원으로서 단란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을 것이요. 또 주말 아침에는 동네 조기축구회의 회원으로서 또 열심히 취미활동을 수행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밖에도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양한 세부적인 작업들을 수행을 하겠죠. 다만 앞서서 살펴봤던 그 시뮬레이션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과일 장수를 객체로 표현해 줘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분석한 이런 모든 작업들을 다 객체로 표현해 줘야 하느냐? 그건 아니더라 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객체를 표현을 할 때 추상적으로 표현한다 라고 했었죠. 즉 사과 판매를 위한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그저 사과 판매자로서의 홍길동이 갖는 특징에만 치중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사과를 구매하러 오게 되면 사과를 팔 수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이 홍길동이라는 사과 장수는 임의 개수의 사과를 재고로 보유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가정하기를 20개의 사과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더불어서 누군가가 사과를 사러 온다라고 하면 사과를 파는 행위를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사과를 팔게 되어지면 그 판매 수익을 유지하는 일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될 거예요. 더불어서 누군가가 오늘 판매 현황을 물어본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에 대한 판매 현황을 알려주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과일 장수로서 홍길동은 이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많은 일들을 수행을 하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현재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 4가지 정보들이면 충분하겠더라 라는 것이죠. 한번 살펴보세요. 이 4가지 말고 더 필요한 정보들이 있을까요? 그래요. 없어요. 자, 그런데 이 4가지 정보들을 다시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 첫 번째, 사과 20개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현재 이 홍길동이라는 사과 장수의 일종의 상태 정보를 나타내주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자, 반면에 과일을 판다라는 것은 하나의 동작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행위 정보를 나타내고 있고 또 판매 수익이 얼마이다라는 것은 현재 홍길동의 상태 정보가 되어지겠죠. 또 판매 현황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이 홍길동의 행위 정보가 될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홍길동이라는 사과 장수는 임의의 상태 정보를 가지고서 임의의 행위 정보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객체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크게 속성이라는 부분과 행위라는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어지는데 자, 이 속성이라는 것은 그 객체의 특성을 표현하게 되어지는 하나의 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상태 정보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사과 몇 개를 가지고 있다,
판매 수익이 얼마이다 라는 것들이 모두 다 사과장수 홍길동이라는 객체의 속성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겠죠. 자, 반면에 행위라는 것은 객체 내부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일이나 혹은 객체 외부에 있는 다른 객체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어떤 동적인 일을 처리하는 단위를 가리키게 되어져요. 앞에서 홍길동이라는 객체는 사과를 판매한다라는 행위, 또 판매 현황을 보여준다라는 행위들을 각각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을 떠올려 봅시다. 자, 정리해서 보면 앞서서 사과만 판다고 가정한 과일장수 홍길동이라는 객체는 속성 정보로서 사과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즉 보유하고 있는 사과 개수와 얼마나 팔았는지에 대한 판매 수익을 하나의 상태 정보로서 가지고 있을 것이요, 이 정보를 기반으로 과일을 판매한다라는 행위와 판매 현황을 보여준다라는 행위들을 수행을 해나가게 되는 것이죠. 과일을 판매한다라는 행위를 하게 되어지면 현재 속성 중에서 사과 개수를 줄이고 그만큼 판매 수익을 늘려주는 일을 수행을 하겠죠. 일반적으로 행위 정보들은 자신의 속성 정보들을 기반해서 어떤 작업들을 수행을 해나가게 될 것이에요. 판매 현황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현재 사과 개수가 얼마 남았는지, 또 판매 수익이 얼마인지 등을 나타내주는 작업을 수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역시 자신의 속성 정보를 가지고서 주어진 작업들을 처리해 나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눈여겨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첫 번째 과일 장수 홍길동은 사과 20개를 가지고 있고 현재까지의 판매 수익이 10,000원이다 라고 가정해 볼 수 있으면서 이를 기반으로 사과를 판매한다, 또 현재 판매 현황을 보여준다 와 같은 행위들을 수행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홍길동네 가게 옆집에 또 다른 과일 장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일지매라는 과일 장수는 현재 사과를 50개 가지고 있고 현재까지 판매 수익이 30,000원인 상태에서 역시 과일을 판매하고 판매 현황을 보여주는 행위들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객체로 표현되어질 수 있겠더라라는 것이에요. 이렇듯 하나의 객체와 또 다른 객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객체들이 모두 다 현재 시뮬레이션에서 필요한 과일 장수 객체로 기술되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공통점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같은 종류의 객체들 간에 공통된 구조와 기능들을 따로 뽑아서 하나의 틀로 정의한 것을 우리는 클래스라고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앞서 살펴본 사과 장수는 모두 다 자신이 판매할 사과의 보유 개수를 가지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에 대한 판매 수익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공통점들을 갖고 있죠. 더불어서 이런 상태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과를 판매한다, 또 판매 현황을 보여준다와 같은 공통의 행위들을 수행을 해나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객체들 간의 공통점들을 뽑아내어줘서 이런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틀로서 프루셀러라는 클래스를 하나 정의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클래스라는 것은 객체를 만들기 위한 틀로 생각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클래스와 객체의 사이 관계는 빵과 빵틀에 비유해 볼 수 있는데, 객체라는 것이 빵이라면 이런 다양한 빵들을 쉽게 만들기 위한 틀로서 하나의 클래스를 정의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필요한 것은 객체예요. 하지만 이런 객체들이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된 특징을 가진 여러 형태의 객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수의 객체들을 조금씩 다른 속성 값을 가질 수는 있지만 같은 속성을 가지고 같은 행위들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객체들을 좀 더 수월하고 빠르고 명확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네들의 생성을 위해서 하나의 틀로서 클래스를 정의해 주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과일 장수 객체 같은 경우에는 사과의 보유 개수와 판매 수익을 각각 정수형 변수 넘어베플과 머니라는 변수로 저장을 해볼 수 있을 것이요, 과일을 판매한다라든가 판매 현황을 보여준다와 같은 행위들은 세일애플이나 쇼리절트 같은 함수를 통해 가지고서 처리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각각의 함수들은 그 자신의 데이터 속성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주어진 작업들을 처리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자, 따라서 클래스라 함은 현재 그 클래스로부터 생성되어질 객체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상태 정보로서의 속성과
어떤 공통된 동작으로서의 행위 정보들을 추상적으로 뽑아내어져서, 즉 관심이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뽑아내어져서 하나의 프로그램 코드로서 표현해 놓은 정의를 가리키게 되어집니다. C++에서 클래스 정의는 그저 C 언어의 구조체 정의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틀을 정의한 것에 불과해요. 따라서 구조체만 정의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클래스만 정의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될 거예요. 반드시 클래스를 정의했다라고 하면 그 클래스를 가지고서 필요한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일이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자, 다만 이런 클래스는 객체를 만들 때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이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질 객체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구성 요소, 즉 속성과 행위를 어떻게 기술할 것인지를 클래스 안에 명료하게 표현해 주는 일이 필요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이렇듯 클래스 안에 현재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인 상태 정보를 기술하기 위해서 변수나 상수의 선언문들을 포함할 수 있고, 또 그 객체가 수행할 할 행위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서 함수를 선언해 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마치 클래스 정의 안에 포함되어지는 변수 선언문은 우리 C 언어의 구조체 안에 선언되어진 변수 선언과 그 형태가 비슷해 보일 것이고, 또 효과도 거의 비슷하게 될 거예요. 다만 변수만 선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 선언할 수 있다라는 것, 더불어서 변수와 상수만 선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수도 선언할 수 있다라는 것은 C 언어의 구조체와 큰 차이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만 C++에도 여전히 struct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구조체를 정의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C 언어의 구조체와 달리 C++의 구조체는 이 클래스처럼 변수와 상수 그리고 함수를 모두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C++에서는 구조체나 클래스나 거의 동일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단 한 가지 측면만 다른데 그건 뒤에 가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바와 같은 객체 지향 언어와 달리 C++의 클래스를 정의할 땐 하나 주의할 것이, 이 클래스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의 틀, 즉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변수를 선언한다라든가 혹은 상수를 선언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초기값을 사용을 할 수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저 어떤 타입의 어떤 이름으로 식별되어질 수 있는 변수 혹은 상수를 둔다라는 틀만 기술할 수 있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값을 할당할 수 있는 것과 같은 표현들은 허용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더불어서 하나의 클래스 안에 포함되어진 함수를 우리 멤버 함수라고 표현하게 되어지는데, C++의 멤버 함수는 클래스 정의 안에는 오로지 함수의 프로토타입, 즉 함수 선언 부분만 포함을 해주게 되어지고, 함수의 몸체를 나타낼 수 있는 함수의 정의 부분은 클래스 안에 같이 기술하지 않고 클래스 바깥에 별도로 기술해 준다라는 특징도 가지게 되어집니다. 자바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정의 안에 멤버 함수의 선언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멤버 함수 정의 자체를 직접 기술하는 데 반해서 C++는 선언과 정의를 따로 분리해서 기술해 준다라는 것도 눈여겨봐두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객체 지향 언어가 갖는 두 번째 특징인 캡슐화라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캡슐화라고 한다면 연관된 정보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묶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그저 C 언어의 구조체처럼 연관되어진 변수들의 묶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와 또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함수들까지도 한 덩어리로 묶어주자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묶어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은 하나의 객체를 이용함에 있어서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복잡한 구현은 숨겨버리고 외부 세계의 그 객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터페이스만 외부 세계에 노출시켜 줌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쉽게 해당하는 객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텔레비전 수신기를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의 TV 수신기는 전파공학, 전자공학 등의 굉장히 복잡한 기기들로 구성되어져 있죠. 무선 혹은 유선으로 전달되어지는 신호를 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채널에 대한 주파수만을 걸러내고 그 주파수에 담겨져 있는 영상 그리고 음성 신호들을 다시 화면과 소리로 변환해내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게 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텔레비전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전자공학을 공부해야지만 텔레비전을 볼 수 있다? 이거 좀 뭔가 아니다 생각이 들죠. 실제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텔레비전은 그저 리모컨에서 제공되고 있는 몇 가지 기능들, 즉 전원 버튼을 통해 전원을 켜고 볼륨 버튼과 채널 버튼을 통해서 각각 볼륨과 채널을 조절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을 수행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저 TV 수신기에서는 볼륨업, 채널업 같은 최소한의 인터페이스만 제공이 되어지고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외부 객체인 사람이 대상이 되어지는 TV 객체에다가 채널을 변경해라 혹은 볼륨을 변경해라 라는 요청을 보냈을 때 내부적으로 적절하게 동작되어질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럴 수 있는 기본적인 근간이 바로 필요한 정보들이 모두 다 하나의 객체 안에 캡슐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보면 클래스와 객체라는 개념을 살펴봤을 때 클래스라는 것은 하나의 객체를 만들기 위한 틀에 불과한 것이다. 클래스만 정의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 클래스를 가지고서, 그 틀을 가지고서 우리는 구체화되어진 하나의 실체로서의 객체를 생성을 했을 때 비로소 그 객체가 프로그램 수행 과정 중에 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정보들을 저장하고 또 행위들을 수행을 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항상 클래스와 객체는 빵틀과 빵에 비유해 볼 수 있는데, 빵틀만 있다라고 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빵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빵틀을 통해서 빵을 만들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빵을 얻을 수 있듯이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을 했을 때 비로소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체를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다만 객체지향형 프로그래밍에서는 항상 객체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클래스를 통해서만 객체를 생성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객체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외부에서 클래스를 하나 구해오거나 혹은 내가 필요로 하는 객체를 위한 클래스를 먼저 스스로 정의해주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절차지향형 프로그래밍에서는 그저 필요한 절차에 따라 프로그램을 직접 작성했으면 됐지만, 객체지향형 프로그래밍에서는 먼저 클래스를 작성을 하고 그 작성된 클래스를 가지고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객체를 생성해 나간다라는 그런 특징들을 꼭 기억을 해두기 바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클래스는 그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질 객체가 지니고자 하는 속성 정보와 행위 정보들을 갖게 될 것이고, 현재 객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다 표현하려고 하기보다는 추상적으로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관심의 초점이 되어지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표현해 나가는 일을 수행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는 클래스에서 정의되어지는 속성 값들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클래스에서 정의되어지는 행위를 수행을 해줌으로써 내가 원하는 어떤 처리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속성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처리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같은 종류의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는 모두 다 동일한 틀을 사용을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통된 속성을 가질 수 있고 공통된 행위를 수행을 할 수 있대, 각각의 속성은 하나의 상태 정보로서 각 객체마다 서로 다른 속성 값들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따라서 앞서서 살펴봤던 과일장수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정의를 생각을 해봅시다. 과일장수 객체는 속성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사과 개수와 판매 수익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행위 정보로서 판매하기 혹은 판매 현황 보여주기 같은 행위들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었어요. 따라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과일장수 객체를 만들기 위한 과일장수 클래스 프루트셀러라는 클래스는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과 개수나 판매 수익은 간단하게 하나의 정수값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넘어베풀과 머니라는 정수형 변수를 통해서 각각의 정보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고, 판매하기와 판매 현황 보여주기와 같은 행위들은 각각 세일애플과 쇼리절트 같은 함수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었습니다. 현재 판매 현황 보여주기라는 것은 그저 현재 객체가 가지고 있는 상태 정보로서 사과의 개수와 판매 수익 같은 경우들을 단순하게 출력해주면 되기 때문에 showResult라는 함수는 매개 변수 없고 발행값 없는 형태로 작성을 했는데 반해서 사과를 판다라는 행위를 담당을 하고 있는 sellApple이라는 멤버 함수는 판매 행위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매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 받은 돈만큼의 사과를 내주는 처리를 해줘야 될 거잖아요. 따라서 SaleF이라는 함수의 매개 변수로는 구매자로부터 구입 금액을 전달받고 내부적으로 그 금액만큼 money라는 자신의 상태 정보들을 증가시키고 또 그 금액에 해당하는 사과 개수만큼을 차감한 후에 그 개수만큼을 함수의 반환값으로 반환하도록 구성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시뮬레이션 예에서는 잔돈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서 처리를 해보게 될 것이에요. 자, 이후 강의에서 구체적으로 C++에서 어떻게 클래스를 표현하게 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